부모님이 자녀들한테 무상으로 뭘 준다 하면 무조건 증여세 과세 대상 맞습니다. 다만 가족 간 거래는 수십억을 거래해도 문제가 없어요. 국세청은 계좌이체 자체를 세무조사하러 바로 들어가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어떤 경우만 계좌이체를 확인할 수 있냐면은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을 주다가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있나요? 우선 부모님이나 재력이 있는 분이 자녀들한테 무상으로 뭘 준다 하면 무조건 증여세 과세 대상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가족 간에는 서로 부양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 통념에 비추어서 지급되는 그런 돈들은 사실은 증여세법 자체도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제 애매한 것들이 과연 그러면은 자녀들한테 주는 생활비라든지 용돈이라든지 학자금, 제일 주가 많이 되는 것이 질문이 많은 것이 생활비하고 용돈 같은 것이 주로 많은 것 같아요. 용돈 같은 거 많은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활비, 용돈 쓰는 것, 자녀들이 용돈 쓰는 거는 용돈의 범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적 상황에 맞게 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재산이 전부 재산이 한 10억밖에 없는 분하고 100억 있는 분하고 1000억 있는 분들이 용돈의 범위나 생활비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자기 경제 규모에 맞게 줘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생활비나 용돈으로 줬으면은 이 목적대로 사용돼야 돼요.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이 목적대로 사용돼야 됩니다.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럼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됐다는 뜻은 뭐예요? 생활비라든지 용돈 명목으로 줬는데 생활비로 쓰는 것, 용돈으로 쓰는 돈은 약 한 500만 원 써요. 근데 2천만 원을 줘버렸어. 그럼 1,500만이 남을 거 아니에요? 1,500만 남은 돈을 모아다가 1,500만씩 모아서 1년에 10년에 5년에 모아가지고 그걸 자산을 취득했어. 그거는 생활비 용돈 명목으로 줬는데 편법으로 증여한 게 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목적대로 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 않고 남은 돈 가지고 자산을 취득하는 행위 그 자체는 증여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받는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야 돼요. 경제적 능력이 없어야 된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다니면서 연봉이 1억 5천씩이나 받아. 근데 부모님이 또 생활비를 월 300, 500씩 줘. 앞뒤가 안 맞죠, 그거는. 경제적 능력을 이미 갖춘 사람들에 대해서는 생활비나 용돈이라든지 학자금을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자녀한테 교육비를 줘야 되는데 그 부모가 능력이 없어. 그 할아버지가 줄 수는 있잖아요. 그거는 교육비를 줘도 큰 문제는 없죠. 그런데 분명히 아버지가 능력이 있어서 연봉이 1억 5천씩이나 되는데 유학 보낸 자녀한테 유학비로 5천만 원씩 보내줬어요. 할아버지가. 그거는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증여한 걸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 이것을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는 증여를 안 본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회통념 범위에 줘야 된다. 사회통념 범위. 사회통념이라는 것이 여기서 여러 번 나올 텐데요. 사회통념은 뭔 말이냐면 나도 하고 그렇게 하고 너도 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용돈 범위로 주는 것은 용돈이라는 개념 안에서 있어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돈 자녀한테 중학생 때 준다면서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씩 준다면 사회통념에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에 맞게 준다면은 증여세는 맞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과하게 줘가지고 편법으로 줘가지고 증여세가 과세 받은 그런 사례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 일반인들은 사실 실제로 생활비 용돈 주고 학자금 줬는데 증여세 폭탄 맞는 사례는 많지는 않고요. 이제 여기서 주로 또 질문하는 것이 부부간에 물어보는 거 있어요. 부부간은 어떻습니까? 남편이 월급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전부 다 아내 통장에다 넣어줬어요. 그래서 아내 통장에서 아내가 자녀들한테 어쨌든 학자금이라든지 용돈이라든지 가족 생활비로 다 쓰고 이렇게 활용을 하고 아내가 다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남편이 월급 받아서 아내한테 통장 이체시킨 것을 증여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내 통장으로 넘어간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계좌 이체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특히 부부간은 유거까지 증여세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부간에는 경제 공동체라고 합니다. 수익 금액하고 소비하고 저축하고 부채를 공동 관리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공동체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가족 간의 생활비라든지 지금 학자금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또 애경사비라든지 이런 거는 아내가 지출하든 남편이 지출하든 가족 간의 공동체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남편이 월급으로 줬는데 월급으로 아내한테 줬는데 자, 월급으로 줬는데 2천만 원을 월 줬다고 한 가정해보세요. 2천만 원 줬는데 생활비로 쓰고 뭘 쓰고 한 1,000만 원 썼는데 1,000만 원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걸 모아서 5년 동안 모았더니 한 5억, 6억이 됐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아파트 살 때 아내 명의로 아파트를 사버렸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건 이제 증여가 맞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활비 공동체로 사용해버렸으면 상관없는데 그거를 모아가지고 자산 취득 자금으로 쓰는데 아내 명의로 샀을 때 그걸 남편 명의로 사면 상관없죠.
원래 남편이 주 원천자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네요. 1,000만 원 이상 계좌이체를 하게 되면 국세청에 무조건 걸리게 되는 건가요? 유튜브 쪽에서는 이제 정리를 좀 어느 정도 해주신 것 같은데 일반인들이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금 1,000만 원 이상 거래. 요거는 자동으로 FIU라고 해서 금융정보분석원에다 자동으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걸 받아가지고 국세청하고 경찰청하고 또는 검찰하고 관계기관에다 뿌려주게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보통 지하자금이라든지 또는 부당거래라든지 탈세라든지 이런 쪽으로 혐의가 있는 지하경제에서 일어나는 돈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각각 해당 기관에서 필요에 따라서 그걸 활용을 해서 조사가 되고 그렇게 확대될 텐데 국세청은 그렇게 현금 거래가 일어났다고 해서 모두 거래를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기업들 거래를 조사 나가면서 현금 거래 임출금에 대한 자료를 확인해서 이게 많아지면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해당 기업에 나가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고 개인들한테 일어나는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금을 거래할 수밖에 없는 업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식장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거기다 현금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이 많이 나오는 업종 또는 상품권 판매하는 업종들 이런 또 금거래소 이런 데는 현금 거래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를 시키고 현금 거래가 많이 일어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현금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국세청은 주목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추어탕집이에요. 요즘 추어탕집도 다 신용카드 써버리는데 현금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금 거래가 어느 정도 있긴 있겠죠. 근데 거기서 매달 300만 원씩, 500만 원씩 입금이 되고 있어요. 그거는 입금되고 있는 것은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전부 다 확인되기 때문에 탈세 목적으로 현금 거래할 일은 없어요. 그런 것도 세무조사는 보통 안 합니다. 첫째, 계좌이체를 했다는 것은 계좌이체 자체를 세무조사로 바로 들어가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어떤 경우만 계좌이체를 확인할 수 있냐면은 국세청도 개인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해야 되고 금융자료도 함부로 볼 수가 없게 제한돼 있는데 그때 볼 수 있는 케이스는 세무조사 때만 볼 수가 있어요. 세무조사 때 볼 수가 있는데 이 세무조사도 공무원이 마음대로 임의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급 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보는 겁니다. 근데 세무조사 사례는 한 3가지 정도가 보통 세무조사를 받게 돼요. 개인 기업이든지 법인 기업이든지 사업자들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가 있어요. 사업자 세무조사 대상자가 되면은 세무조사를 받을 수가 있고요. 개인들이 받는 것은 보통은 자금출처 조사라고 해서 부동산을 취득했다든지 또는 5년간의 자산 규모가 소득보다 더 늘어났다든지 이런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금출처 조사가 들어가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상속세 조사에서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 조사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통상 10년간 계좌를 추적하게 되거든요. 10년간 계좌를 추적할 때 그때 이제 계좌를 열어보게 되는데 이 경우가 아니고는 개인이 계좌를 열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좌로 왔다 갔다 하는 돈 이런 돈들은 그 자체를 국세청에서 열어볼 수는 없다. 3가지 경우 외에는 열어보지 않기 때문에 자 사업자와 대상이 돼서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은 0.00%예요.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상당히 규모가 있으면서 그다음에 좀 변칙 거래가 성행된다든지 이상 거래가 일어난다든지 이럴 때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지 세무조사를 누구나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드린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고 있는데 이런 데서 고액 아파트를 구입한다든지 또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구입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자금출처 조사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받을 확률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계좌이체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현금 거래한 것이 일반인들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계좌이체로 정상적으로 거래하되 다만 계좌이체 거래하실 때는 계좌 내역에다가 적요를 좀 적는 습관이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님한테 내가 돈을 가져왔거나 또는 돈을 갚았거나 했을 때는 이게 차용금이었는지 또는 변제금액이었는지 그다음에 그런 것은 좀 차용증을 써놓은 게 좋고요. 부모님이 누구한테 대신해서 돈을 보내달라는 경우도 있잖아요. 외삼촌한테 3천만 원을 네 통장으로 내가 보낼 테니까 네가 알아서 보내라 해서 보내주면은 대신 심부름한 거잖아요. 또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통해서 뭐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가구를 하나 사는데 돈 보낼 때 어디로 보낼지 모르니까 300만 원, 500만 원을 이렇게 보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부모님 대신 구매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 어떤 경우는 요즘에는 아침에 배송이 오는 것, 쿠팡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그런 데서 구매를 부모님들 잘 할지 모르니까 자녀들이 대신해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모아놓으면 돈이 꽤 되니까 그런 걸 옮겨 다닐 때는 적요란에다가 기록을 해 두시면은 세무조사 나왔을 때 만에 하나 나온다면 소명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가족 간 거래는 얼마까지 해야 안전한가요? 국세청의 가족 간 거래는 수십억을 거래해도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으니까 그걸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만 그 거래에 대해서 명목을 정확히 적으라는 겁니다. 무슨 거래 목적으로 했는지 증여를 했으면 증여세 신고를 정당하게 하시고 빌려줬으면 차용증을 쓰시고 이런 목적만 정확히 세고 해명이 되면은 국세청은 일단은 계좌이체와 관련된 거래는 개인적으로 들여다보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린 세무조사 때나 들여보려도 돼. 그거는 해명이 되면 되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좀 상속의 경우는 10년 지나버리면은 그거는 조사 받을 일도 없고 통상적으로 일반 세무조사도 조사 기간이 7년이기 때문에 7년이 경과된 거는 그런 거는 들여다볼 이유가 없고 자금출처 조사도 보통 3년 내지 4년 지나면 자금출처 조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시고 어떤 경우는 지난번에 이런 질문이 오셨어요. 어떤 사모님께서 아들한테 전세자금을 대줬는데 5억 정도 전세자금을 대줬대요. 근데 유튜브를 보니까 세무조사 걸릴 것 같다고 큰일 났다고 하는데 그래서 언제쯤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18년 전에 전세금 얻을 때 줬다는 거예요. 18년 전은 증여세 부가저축까지 다 끝났어요. 그걸 조사할 리도 없고 조사 받을 리도 없는데 그런 계좌로 이체한 거는 나중에 세무조사 때 걸립니다. 그러니까 큰일 난 줄 알고 그러는데 다 시효가 있습니다. 살인죄도 15년 지나면 벌을 못 하지 않습니까? 금융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여세는 신고를 했으면 10년, 신고 안 했어도 15년 지나면 부가지적이 완료됐고 또 상속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10년 전 이전 것까지는 조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녀 명의로 주식 투자나 적금을 들어주는 것도 증여세 부과 대상인가요? 지금은 이제 그 세법 자체 규정에 들어가 있는데 차명 계좌로 활용하는 것도 이제 증여로 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의를 빌리는 것도 안 됩니다. 특히 자녀들 명의로 주식 투자를 하셔가지고 그거를 불리고 그러시는데 통상적으로 자녀 명의로 하실 때에 차용증을 써요.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애들한테 차용증 쓰고 돈을 빌려주는 형태를 취하시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차용증은 경제적 능력, 변제 능력이 있어야 돼요. 변제 능력이 없는 자녀들한테 차용증 쓰고 빌려주고 그다음에 자녀들 명의로 거래를 해가지고 수익이 나면 좋은데 적자 볼 수도 있잖아요. 수익이 났다고 그래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녀가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었다고 볼 것이냐 그렇게 봐주지 않습니다. 그건 차명으로 계좌를 관리했기 때문에 실질 계좌 운용자가 관리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은 자녀들한테 일단 증여를 하셔야 돼요.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그리고 자녀들 명의의 계좌를 이체시킨 다음에 그때부터 자녀 명의로 투자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녀한테 증여를 해준 통장에 그 계좌에 입금된 금액으로 부모님이 대신 투자해 주는 거는 허용이 돼요. 그래서 가치 증가가 일어나는 것은 자녀한테 귀속이 된다고 볼 수가 있지만 사전 증여도 안 해놓고 자녀 명의로 투자를 해가지고 증가된 자금을 자녀한테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돈을 빌려주는 형태를 취해가지고 자녀가 투자하는 형태를 취하는 거는 전부 부인당합니다. 그 증여세 신고를 하고 ETF 같은 거라든지 해주식 사서 하면은 가치 증가가 일어나면 상관없고 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코인 살 때도 아예 증여를 해가지고 사버리면은 가치 증가 일어난 것은 증여세가 아니거든. 사전 증여를 해가지고 가치 증가 일어난 만큼은 자녀 귀속으로 돼버리니까 그거는 대신 투자해 주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자녀 명의를 빌려서 투자하는 것과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만약에 성년이라면 성년 자녀가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서 직접 성년 자녀가 투자할 수는 있죠. 그거는 가능합니다. 근데 미성년자가 할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빌려다가 투자하는 형태를 취했는데 그거는 합법적이지도 않고 세법적으로 인정받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전 증여를 해서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차명으로 절대 투자하지 마시고 실제 증여세 신고하고 합법적으로 자녀 명의로 투자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돈이 아니라 선물을 줘도 증여세를 내야 되나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통념이라고 그랬잖아. 선물이라면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했다, 중학교 졸업했다, 대학교 졸업했다 그러면은 물론 이제 선물 규모가 점점 커지겠죠. 노트북 정도 준다든지 컴퓨터 사준다든지 이런 게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서 자동차를 5천만 원짜리를 사준다거나 또는 무슨 자격에 합격했다고 1억짜리 그림을 사준다든지 이런 거는 다 자산이 돼버리잖아요. 자산으로 돼서 고가로 분류가 되면은 선물이 아니라 증여라고 보는 거예요. 결혼할 때 혼수품 사주는 거. 사회통념사기로 보면 가전제품 같은 거 다 사줄 수 있죠. 근데 가전제품 사는데 TV가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고가가 1억짜리 있어요. 1억짜리 사주는 거는 그거는 혼수품이 아니죠. 냉장고 300, 500, 1000만 원짜리 정도는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가전제품도 1000만 원, 2000만 원 범위까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억대를 사준다든지 그리고 또 자동차를 사준다든지 기금속을 사준다든지 이러면은 가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변칙 증여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회통념에 인정이 안 되는 것들은 그것도 증여입니다. 주는 사람 기준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에 비추어서 그림 한 300짜리 500짜리 이사했는데 사줬어. 그 정도는 가능하다는 거지. 근데 1억짜리 그림 사줘가지고 장식품으로 줬다. 그거는 선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변칙 증여라고 하는 거죠. 네. 자녀한테 용돈 주다가 증여세 폭탄 맞는다는 게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요? 용돈을 주다가 그게 이제 화근이 돼서 증여세
조사가 시작되고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자, 8월 1일부터 국세청의 인공지능 AI 세무조사로 가족 간 50만 원 이상 이체를 하면 증여세 조사를 받는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유튜브에서 많이 회자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용돈을 주시는 그런 분들마저도 이러다가 나 조사받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좀 걱정 아닌 걱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됐죠. 그런데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국세청에서 AI를 활용해서 개인의 금융계좌를 감시하거나 가족 간의 계좌이체 내역을 포착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런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가 굳이 없다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한 게 용돈 생활비였단 말이에요. 몇십만 원의 용돈 생활비, 그런 돈 쓴 걸 AI가 너무 반복적으로 하니까 잡아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자, 근데요, 이 말이 안 되는 게요. 용돈 생활비는 말 그대로 증여세 비과세예요. 물론 이제 취업을 해서 자기가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는 거는 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취업 전에 있는 자녀들에게 대한 용돈 생활비, 또 지금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작아서 부모님한테 드리는 용돈 생활비, 이런 것들은 굳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에 설령 세무조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런 생활비까지 문제 삼지는 않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녀들한테 이런 거 줄 수 있죠. 전세금, 그다음에 아파트 취득자금, 그다음에 뭐 자동차. 근데 이런 것 사주는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AI를 활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국세청은 이런 것들의 큰 흐름을 보면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었습니다. 따라서 AI 뭐 이런 얘기 나온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용돈, 생활비, 그리고 사회통념의 범위 내에서 자녀들에게 사주는 혼수용품, 이런 것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원래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용돈을 줄 때도 국세청이 개인의 계좌이체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건가요? 국세청이요, 상시 감시 시스템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FIU, 금융정보분석원 등을 통해서 통보가 온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조사를 하지도 않고요. 그런 용돈이나 이런 것들 준 거에 대해서 일일이 다 조사할 정도로 인력이 많거나 그러지 못한 게 또 현실이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의 계좌 이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다음에 언제고 세무조사나 이런 것들이 불시에 오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내가 소명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기억이 안 나거나 이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가족 간에 이런 계좌 이체를 할 때는 나만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좀 적요란에 표시를 하거나 그런 것들을 모아서 좀 증빙 자료를 갖춰 놓는다면 뭐 이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좀 더 떳떳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할 때는 얼마까지, 어떻게 해야 국세청의 눈을 피할 수 있나요? 근데 세무조사가 시작되면요, 가족 간의 계좌 이체는요 100만 원 이하의 소액도 그거를 쫙 모아서 한꺼번에 소명 요구해요. 왜냐하면 몇십만 원도 모아놓으면 한 5년치 모아놓으면 굉장히 큰 돈이 되거든요. 따라서 가족 간의 계좌 이체를 할 때 특별히 안전한 기준은 없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용도가 중요한 거겠죠. 또 부모님한테 용돈을 만약에 300만 원씩 계속 드린다. 어떤 패턴과 그리고 그 금액 규모, 그리고 그 부모님이요 그 돈을 받아서 또 그대로 통장에 넣고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러면 그건 생활비가 아니죠. 따라서 그 용도에 맞게끔, 금액에 맞게끔 드리면 되는 것이지 어떤 금액 기준, 안전한 기준은 따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명의로 저금을 하거나 주식을 매수하는 것도 문제가 될까요? 가능하다면 얼마까지 안전한가요? 그거는 뭐냐면 부모가, 옛날에 보니까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좀 비과세를 많이 받으려고, 뭐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많이 받으려고 계좌를 좀 이용하시는 분들도 봤고요. 또 공모주, 뭐 1인당 할 수 있는 게 한정이 있다 보니까 자녀 계좌를 이용해서 공모주를 하시는 경우도 봤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일단 그걸로 얻는 이익은 별로 크지 않은데요. 계좌가 너무 복잡해져요. 그러다가 증여세 조사나 상속세 조사를 받으면 사실 조금 머리 아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즉 아까는 뭐였냐면 부모가 자녀 명의로. 근데 제가 더 많이 본 거는 자녀 돈을
부모님이 관리해 주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통장에 월급이 이렇게 들어오면요. 자녀 명의로 그 적금을 들면 되는데 웬일인지 부모님이 자녀를 못 믿어. 그래서 어머니 이름으로 계좌로 이제 적금을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결혼할 때 그 돈으로 결혼 자금을 대준다. 근데 이게 오랫동안 쌓이면요. 그 금액도 커요. 요즘은 결혼 늦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이 한 2억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서 그거를 쓰려고 그러는데 직전에 그 돈이 누구한테 오냐면 부모님한테 와요.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난 소득도 있는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럼 최악의 경우에는 그건 그때 어머니한테 증여한 거고 또 수년 후에 또 자녀에게 증여한 거고 최악의 경우는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금을 할 때는 또는 주식을 살 때는 내 건 내 이름으로 사야 돼요. 지금 이미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내 얘긴데? 내가 우리 애로부터 받은 돈을 모아서 내가 내 이름으로 적금을 했는데 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좋은 건 지금이라도 반환해 주는 게 맞아요. 너무 누적되면 금액이 커지면 그것도 부담스럽거든요. 그리고요, 여기서 이제 더 안전장치를 만든다면 저 같으면 이러겠어요. 부모 자식 간에 지금이라도 자금관리 약정서라는 걸 한번 써보겠어요. 300만 원씩 이렇게 보낸 돈은 내가 관리하고 있다가 언제까지 주겠다.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이미 지나버린 일이니까 이거라도 써놓고 카톡 등으로 내가 너한테 그동안 받은 돈 이렇게 관리했고 이번 달에 줄게. 이건 네 돈이다.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금융실명제죠. 부모의 돈은 부모가, 자녀의 돈은 자녀가. 이렇게 각자 관리하는 게 적어도 각자 명의로 관리하는 게 국세청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족 간에는 꼭 돈이 아니라 선물을 주고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증여에 포함될 수 있는 건가요? 선물이 이제 어떤 선물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뭐 기념일 선물은 이런 거죠. 옷, 신발, 그리고 소에게 용돈, 그리고 조금 더 쓰면 가방 정도. 예. 그러면 또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얼마까지 돼요? 이렇게 물어볼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사본 제일 비싼 가방은 한 5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런 것들 말고요. 다른 선물도 있어요. 좀 있는 분들은 외제차, 또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을 선물하는 분도 있을까요? 주식을 선물하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고가의 미술품을 선물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좀 통상적인가요? 저는 이거는 사회 통념을 벗어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우리가 기념일에 주는 선물, 그다음에 축하금은 사회 통념의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 비과세고 신고조차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한 부동산, 고가의 차량, 아니 고가가 아니어도 차량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물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거죠. 고가의 미술품. 이제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 이게 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선물이라는 것도 적정해야 한다. 혼인과 출산 때 받을 수 있는 증여공제 방법이 있나요? 혼인하고 출산 정말 우리 사회적으로 장려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세법에서는요. 2024년부터 혼인과 출산 시에 좀 일반 증여공제 5천만 원 또 기타 친족 1,000만 원 이거 6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이 금액보다 별도로 1억 원이라는 증여공제 한도를 신설을 했는데요. 혼인이라는 거는요. 혼인 신고를 기점으로 해서 혼인 전 2년, 혼인 후 2년 총 4년 동안 우리가 증여를 받는다. 그러면 1억 원의 공제 한도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다. 근데 이미 결혼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애를 낳거든요. 그러면 출생 또는 입양을 해도 출생이나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1억 원을 받는다면 혼인하고 그러면 출생 입양 별도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합해서 한도 1억 원이죠. 이렇게 해서 그 1억 원을 누구로부터 받는다? 각각 1억 원인데 양가로부터 각각이고요. 이 사건별로 1억 원은 아니에요. 혼인, 출산 합해서 1억 원을 남자 쪽, 여자 쪽 양가로부터 1억 원씩 받을 수 있다. 그럼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기존 증여공제 5천만 원, 그게 직계 존속으로부터 10년에 한 번씩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죠. 기타 친족 1,000만 원까지 합하면 6천만 원인데 여기에 혼인 출산을 합하면
1억 6천만 원, 양가로부터 받으면 3억 2천만 원까지 징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직계 존속이라고 그랬죠? 꼭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로부터 받아도 역시 가능합니다. 근데요, 저희는 결혼하기 전에 부동산을 사려고 그래요. 그러면 좀 돈을 미리 받아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혼인 신고일 전 2년 이내에 증여받을 수 있다. 그러면 신고할 때 혼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못 내는데요. 안 내도 됩니다. 이제 신고를 할 때요. 혼인 예정일자만 넣으면 돼요. 혼인 예정일자를 넣고 입금증 같은 것들을 넣으면,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2년 이내 혼인신고까지 해야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혼인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받는 사람을 나누거나 주는 사람을 바꾸면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 받는 사람을 나눈다. 그렇죠. 자, 증여세는요, 슬픔하고 같아요. 슬픔은 나누면 어떻게 되죠? 줄어들죠. 예, 기쁨은 배가 되고 슬픔은 줄어든다. 증여세도요, 나눠서 받으면 증여세가 좀 줄어들어요. 우리 처갓집에서 따님에게 7억 원을 증여한다. 7억 원을 증여하는데 우리가 사위보다는 아무래도 딸이 이쁘잖아요. 그래서 딸에게 혼자 7억 원을 줄 때 그 세금이 얼마냐면요, 1억 3,500. 근데 이거를 딸과 사위가 3억 5천만 원씩 나눠서 증여받는다. 그에 따른 세금이 2,700만 원 정도 감소해요. 1억 3,500이 아닌 1억 800만 원 정도 나오면서 나눴을 뿐인데 2,700만 원이 줄어든다. 근데 이게 여기에 무슨 편법이나 탈세가 없어요. 그냥 딸하고 사위가 나눴다. 그러면요, 사위 쪽 집안에서 또 그러겠죠. 고마워. 우리도 5억을 증여해 줄게. 그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같은 날 이렇게 하면은 교차 증여니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살다 보면 또 사위 쪽 집안도, 남자 쪽 집안도 좀 여유가 있을 때 증여를 해준다. 그때도 그렇게 증여하면 마찬가지로 세금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아까 우리가 말한 거는 뭐였죠? 받는 사람, 수중자를 나누는 걸 얘기했는데요. 증여자를 나눠도 세금이 줄어든다. 증여자를 어떻게 나누죠? 보통은 엄마 아빠가 생각이 나죠. 근데 엄마 아빠는 나눠봐야 똑같아요. 직계 존속은요, 직계 존속과 배우자, 즉 엄마 아빠는 한 사람으로 봐요.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도 한 사람으로 보죠. 근데 엄마 아빠한테 2억을 증여받는 것보다요, 증여공제가 없다고 쳤을 때 엄마 아빠한테 2억을 증여받으면요, 엄마한테 1억, 아빠한테 1억 받아도 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세금이 3천만 원이에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도 돈이 좀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엄마 아빠한테 주고 또 나한테 주고 이럴 바에 나한테 한 번에 1억 원을 증여한다. 그 세금, 세대생략 할증가세까지 포함해도 1,300이다. 그러면 엄마한테 증여받은 거 1,000만 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증여받은 거 1,300만 원, 2,300이죠. 2,300인데 내가 엄마 아빠한테만 단독으로 증여받으면 3천만 원이니까 증여하는 사람을 나누는 것 그 자체도 굉장히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거 뭐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는 정말 증여해 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하죠. 이제 아버지가 2억 원을 증여해 주면 세금이 3천만 원 나오니까 아버지가 1억, 그다음에 친누나가 1억 원을 증여하는 이런 플랜을 짜신 분을 제가 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다 비슷해요. 형제끼리 무슨 증여를 하냐. 저도 감히 말씀드리면 형 너무 좋고 형도 좋지만 제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형한테 증여한다는 건 제가 증여를 받아도 부담될 것 같고요. 현실적이지 않죠. 물론 뭐 형제끼리 로또라도 됐다면 모를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쉽지 않아요. 세무서 직원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와 누나 각각 1억 원을 증여받았어요. 그런데 증여세 신고를 검토하다가 세무서 직원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형제끼리 돈을 증여해 준다고? 그래서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신고를 한 그 동생분을 통해서 죄송한데요, 그 증여하신 누님의 증여일 전후 3개월 계좌를 좀 제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런 전화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무서에서 전화 오면 무섭잖아요. 그래서 네네네네 드릴게요 했다가 그걸 들여다보면 아버지가 누나에게 보낸 1억이 나오고 그 돈을 받고 약 1개월 있다가 만약에 누나가 동생한테 줬다면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직접 증여한 걸로 볼 수 있죠. 추가로 내야 되는 세금이 1,000만 원인데 거기에 또 가소신고가산세 등등이 붙는다면 원래 내야 될 세금보다 한 20%는 더 낼 수 있는 그런 건인데요. 이렇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안 하시고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주는 사람을 나누면 좋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나에게 줄 수 있는 사람, 즉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이런 분들을 활용하는 게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